중동 전역이 다시 불안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은 단순한 국지 분쟁을 넘어 중동 전체의 군사 균형을 흔들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 여파를 예외 없이 체감하고 있다. 사우디는 겉으로는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계산에 넣고 있다. 중동에서 전쟁은 언제나 국경을 넘고 불씨는 예고 없이 번진다는 사실을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기간 막대한 국방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 전력의 질적 완성도에서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미국과 유럽에 대한 무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고 정치적 변수 하나만으로도 핵심 전력 도입이 중단되는 경험을 반복해왔다. 특히 최신 전투기 도입 문제는 사우디에게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었다. 하늘을 장악하지 못하는 국가는 중동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우디가 주목하기 시작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방위 산업 전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냈고 특히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기존 강대국 중심의 질서를 흔들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 중심에 있는 전투기가 바로 KF-21이다. 사우디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방산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KF-21을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평가된다. 사우디 정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KF-21 공동개발 참여 가능성을 한국 측에 전달했고 이는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라 전략적 결단에 가까운 메시지였다. 비공개 협의는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발표는 사우디가 KF-21 공동개발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실상 최초의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곧 사우디가 KF-21을 단기 도입 후보가 아닌 장기적 주력 전투기로 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빈 살만 왕세자의 발언이다. 그는 KF-21을 현재 4, 5세대 수준에 머무르는 전투기가 아니라 향후 5세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사우디가 단순 구매국이 아니라 기술 축적과 산업 참여를 동시에 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우디의 목표는 명확하다. 더 이상 외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전력 확보가 좌우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KF-21 사업은 이미 시험 단계를 넘어 실전형 양산 단계로 진입한 상태다. 이는 사우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아직 실체가 불분명한 개념기나 시제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행과 검증을 거친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 동시에 공동개발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우디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최근 프랑스 전투기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4.5세대 전투기 시장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사우디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기존 유럽산 전투기들이 정치적 제약과 생산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선택지가 되기 어려워지자 사우디는 새로운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성능 대비 비용 효율이 높고 정치적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큰 한국 방산이 자연스럽게 부상했다. 사우디 대표단은 수개월 전부터 한국 정부 및 방산업계와 대규모 협의회를 진행해왔으며 이 논의는 사우디 측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실제 도입과 공동개발을 염두에 둔 실무 협의에 가깝다. 사우디는 특히 한국이 보여준 방산 성장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짧은 시간 안에 기술 자립도를 끌어올리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의 경험은 사우디가 추구하는 방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사우디는 세계 5위 수준의 국방비 지출 국가이지만 군사력 평가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순위를 기록해왔다.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 외국 무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 기술 이전의 한계, 그리고 정치적 변수에 취약한 조달 구조가 발목을 잡아왔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국방 예산 속에서도 높은 전력 효율을 달성해왔고 이 점은 사우디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KF-21을 둘러싼 사우디의 움직임은 단순한 무기 도입 뉴스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중동 최대 산유국이자 지역 강국인 사우디가 기존의 군사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그리고 그 설계의 한가운데에 한국의 KF-21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 문제는 왜 사우디가 미국과 유럽을 제쳐두고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이다. 그 배경에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과 사우디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제약들이 존재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전투기 도입에서 가장 큰 벽에 부딪힌 지점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였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유지되고 있었지만 무기 수출 문제에서는 언제든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였다. 미 의회는 예멘 내전과 인권 문제를 이유로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 왔고 그 중심에는 항상 최신 전투기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F-35다. F-35는 단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정책과 전략 통제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 체계다. 중동 지역에서 F-35는 성능보다 정치적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하는 전력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에 대한 판매 여부는 군사적 필요가 아니라 외교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사우디는 오랜 기간 F-35 도입을 희망해왔지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 내부에서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신호를 받지 못했다. 사우디 입장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 주변국인 이스라엘은 이미 F-35를 실전 배치해 공중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고 이란 역시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F-35 없이 공군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에 대해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유럽 역시 사우디에게 안정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사우디 공군이 이미 운용 중인 기종이었고 추가로 48대 도입 계획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독일의 무기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사실상 멈춰서게 되었다. 타이푼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부품과 생산을 분담하는 다국적 협력 전투기이기 때문에 구성국 전원의 동의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독일의 입장이었다. 독일은 사우디에 대한 핵심 전력 수출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긴 했지만 전투기와 같은 전략 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사우디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달리 독일은 자국 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우디의 타이푼 추가 도입은 불확실성의 늪에 빠졌다. 사우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지를 검토했다. 바로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참여였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추진 중이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며 미래 전력 확보를 노렸다. 그러나 이 시도 역시 좌절로 끝났다. 일본은 사우디가 참여할 경우 의사결정이 복잡해지고 전투기 인도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사우디의 참여는 성사되지 않았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그리고 차세대 프로그램까지 모두 막히면서 사우디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급격히 좁아졌다. 더 이상 정치적 승인에 목숨을 거는 방식으로는 공군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사우디는 단순히 최신 성능의 전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파트너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KF-21은 매우 다른 위치에 서 있었다. KF-21은 미국의 전략 통제 무기가 아니었고 유럽의 복잡한 다국적 승인 구조에도 얽혀있지 않았다. 동시에 이미 실전형 개발 단계에 진입한 4.5세대 전투기로서 단기간 내 도입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장점도 갖추고 있었다. 사우디 입장에서 KF-21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막혀있던 모든 출구를 동시에 열어줄 수 있는 선택지로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사우디가 미국과 유럽을 우회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시작한 이유는 명확하다. 정치적 제약이 군사 전력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공군 전력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며 외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현실을 가장 뼈저리게 체감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사우디였고 그 해답으로 한국의 KF-21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지막까지 저울질했던 유럽 전투기가 바로 프랑스의 라팔이었다. 라팔은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실전 경험을 쌓아온 기체였고 정치적 승인 측면에서도 미국이나 독일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해 보였다. 실제로 사우디 내부에서도 한때 라팔 도입이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 선택지는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생산 능력이었다. 프랑스 방산업계의 최고 경영자의 발언은 사우디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금 주문하더라도 첫 인도까지 최대 14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언급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현재 라팔 생산 구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고백에 가까웠다. 프랑스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수주를 연달아 따내며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생산 속도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라팔은 최근 한 해에만 약 100대에 가까운 수주를 기록했지만 실제 인도된 기체 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자국 공군에 대한 납품조차 수년이 걸려 이루어졌고 올해 계획된 인도 물량 역시 대부분 프랑스 내수분으로 배정된 상황이었다.
현재 라팔의 생산 속도는 월 1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속도로는 이미 쌓여있는 누적 주문 물량을 소화하는 데만도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계산은 냉정했다. 현재 확정된 수주와 협상 중인 물량을 모두 포함할 경우 라팔의 전체 대기 물량은 약 200대에 육박한다. 이를 기존 생산 라인으로 처리한다면 최소 13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우디 입장에서 이는 사실상 선택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중동의 안보 환경은 향후 10년을 기다려줄 만큼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국 현지 생산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생산 라인을 분산시키고 현지에서 조립이나 제작을 병행하면 인도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프랑스 측의 입장은 단호했다. 과거 인도가 36대를 주문하며 현지 생산을 요청했을 때 프랑스는 최소 100대 이상의 추가 발주가 있어야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마저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정은 사우디에게 중요한 신호였다. 라팔은 판매 이후의 장기적 산업협력이나 기술 축적보다는 초기 판매와 유지 보수 계약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에 가까웠다. 더구나 라팔은 스텔스 설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4세대 다목적 전투기 기반의 기체로 4.5세대를 끝으로 대규모 업그레이드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적 매력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사우디가 주목하기 시작한 한국의 KF-21은 출발점부터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KF-21은 처음부터 향후 개량과 성능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플랫폼이다. 4.5세대에서 멈추는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 그리고 그 이후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구조적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장기적인 투자 가치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또 하나의 결정적 차이는 생산 속도였다. 한국 방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빠른 납기다. KF-21은 양산 체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핵심 공정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는 생산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며 대량 도입을 원하는 국가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사우디가 요구하는 일정과 물량을 맞출 수 있는 현실적인 후보는 사실상 KF-21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사우디는 라팔을 포기해야 했다. 성능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투기는 도입 시점이 곧 전략적 가치이며 10년 뒤에 받는 최신 기체는 더 이상 최신이 아니다.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사우디는 생산 속도와 확장성을 동시에 갖춘 전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KF-21로 좁혀지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에 본격적으로 무게를 싣기 시작한 결정적 이유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전략적 우위에 있었다. KF-21은 특정 국가의 정치적 통제 수단이 아닌 독립적인 전력 운용이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사우디의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전투기의 성능 이전에 전투기를 둘러싼 주권 문제가 사우디에게는 더 중요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KF-21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부터 진화를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단기 성능 경쟁을 위한 기체가 아니라 개량을 거듭하며 세대 상승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항전 장비와 센서, 무장 통합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미이며 향후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지속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사우디가 KF-21을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전력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텔스 성능 역시 중요한 요소다. KF-21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설계는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 다이아몬드 형태에 가까운 날개 구조와 기체 강면의 정렬은 전방과 측면에서의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후방에서 반사되는 전파를 분산시키는 구조는 중동과 같은 개활지 전장에서 생존성을 크게 높여준다. 여기에 더해 KF-21은 블록 단위 개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초기 양산형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센서 융합 능력과 전자전 성능, 무장 통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구조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 번의 구매로 끝나는 전투기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된다. 이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술 축적을 병행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접근이다. 생산과 유지 측면에서도 KF-21은 사우디에게 유리한 선택지다. 한국은 생산 공정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의 역할 분담 구조 역시 단순하다.
이로 인해 생산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대량 생산 시에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프랑스나 유럽 전투기들이 다국적 협력 구조로 인해 일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유지 보수와 후속 지원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KF-21은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정비 체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현지 정비 능력 이전과 부품 생산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열어두고 있다. 이는 사우디가 원하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사우디의 목표는 단순히 전투기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자국 방산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KF-21은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용 대비 효율이다. KF-21은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일부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유지 비용과 운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설계되었다. 사우디처럼 대규모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전투기의 숫자와 가동률은 실제 전장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결국 KF-21은 성능, 생산 속도, 정치적 유연성, 산업 협력 가능성이라는 4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드문 사례로 떠올랐다. 사우디는 이 전투기를 통해 단순히 공군 전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군사 전략 자체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판단은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사우디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경쟁 상대, 바로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와의 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비교 대상이 바로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기체 모두 4.5세대에서 출발해 5세대 이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였지만 실제 개발 과정과 기술 성숙도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전투기 개발 철학과 산업 기반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터키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차세대 전투기를 공개하며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했다. 정치적 상징성과 속도를 중시한 이 프로젝트는 발표 당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씩 드러났다. 특히 초기 시제기가 제한적인 비행시험만 수행한 이후 장기간 추가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국제군사 전문가들의 의구심을 키웠다. 전투기 개발에서 반복적인 비행시험과 데이터 축적은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후 공개된 새로운 형상은 사실상 전면 재설계에 가까웠다. 기체 높이가 크게 낮아지고 전체 길이와 꼬리날개 배치가 바뀌면서 공력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 이는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초기 설계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공력 문제와 진동 문제를 뒤늦게 수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발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표현상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핵심 기술의 완성도였다. 내부 무장 통합과 센서 융합, 항전 장비 통합 능력은 5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소로 꼽히지만 터키 전투기는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검증을 보여주지 못했다. 외부 무장창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형 전투기처럼 홍보되었다는 점은 신뢰도에 타격을 주었다. 일부 해외 매체는 내부 장비 상당수가 모형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엔진 문제 역시 발목을 잡았다. 터키는 여전히 외국산 엔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독자적인 엔진 개발 로드맵도 불확실한 상태였다. 전투기 개발에서 엔진은 성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자 기술 자립의 상징이다. 이 부분에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은 장기 운용과 수출 측면에서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KF-21은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다. KF-21은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설계 기간과 방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개발이 진행되었고 수백 회에 달하는 풍동시험과 반복적인 비행시험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이는 단기간의 성과를 과시하기보다는 실전 운용을 전제로 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우선시한 결과다. 또한 KF-21은 항전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 기체 구조의 통합 완성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조종면과 각종 장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구동장치와 시험 체계 역시 국내 협력 구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 능력은 개발 일정과 품질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산업 구조에서도 차이는 분명하다. 터키는 다수의 방산업체가 분산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통합 효율이 낮은 반면 한국은 핵심 공정을 중심으로 한 통합 생산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로 인해 개발 속도와 수정 대응 능력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투기 개발은 개별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조화가 성패를 가르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누적되면서 국제사회의 평가는 점차 명확해졌다. 두 전투기 모두
비슷한 시점에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한쪽이 이미 실전 단계에 근접한 반면 다른 한쪽은 여전히 기초 설계를 다듬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우디 역시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고 단순한 외형이나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력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결국 사우디의 시선은 점점 더 KF-21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검증된 비행 데이터, 예측 가능한 개발 일정, 그리고 장기적인 기술 발전 가능성은 단기간의 상징적 성과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였다. 이 비교는 단순한 두 전투기의 우열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우디가 어떤 파트너와 미래를 함께할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을 선택지의 중심에 놓으면서 이 결정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국제 방산 질서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동의 핵심 국가가 기존의 미국과 유럽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전략적 메시지다. 이는 사우디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투기 시장에 참여하려는 여러 국가들에게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우디의 가장 큰 목표는 분명하다. 외국 무기에 대한 의존 구조를 줄이고 자국 방산 산업을 실질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우디는 2030년까지 자국 무기 자립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현재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국 생산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순 구매가 아닌 기술 협력과 생산 참여가 필수적이다. KF-21은 이 목표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은 정치적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한국은 특정 지역 분쟁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국가이며 방산 협력에서도 비교적 실용적인 접근을 유지해왔다. 이는 사우디가 우려하는 외교적 압박 가능성을 낮춰주는 요소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무기 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장기 운용을 중시하는 사우디에게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 KF-21 한 기체가 만들어내는 산업적 효과는 단순한 항공기 제작을 넘어선다. 부품 생산, 정비 인프라, 인력 양성, 후속 개량 사업까지 포함하면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사우디가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투기 한 기종을 중심으로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한국에게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를 넘어 한국 방산산업이 독자적인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험대가 된다. 사우디와 같은 대형 고객의 참여는 개발 안정성과 수출 신뢰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도 결정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전투기 시장의 흐름 역시 달라지고 있다. 고가의 5세대 전투기를 소수만 운용하는 방식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규모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4.5세대 기반의 진화형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KF-21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대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완성된 형태로 고정된 전투기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는 많은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해답이 된다. 사우디의 선택은 아직 최종 계약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그 방향성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더 이상 전투기 도입은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독립성, 산업 참여, 장기 운용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전략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KF-21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결국 이번 사우디의 움직임은 한 국가의 구매 결정이 아니라 새로운 방산 질서의 예고편에 가깝다. 기존 강대국 중심의 독점 구조가 흔들리고 실질적인 파트너십과 기술 협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KF-21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으며 사우디의 선택은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고